안녕하세요. 현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사람들이 불행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분에 넘치는 욕심을 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복권이나 주식같이 불확실한 것에 목숨을 걸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행동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큰 돈을 벌겠다 욕심을 부리시다 간신히 붙잡고 있는 가족의 행복마저도 날려버리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택배기사 일을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가정주부로 살림을 도맡아 하셨어요. 저희 집은 비록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와 가정에 충실한 어머니 덕분에 화목한 가정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며 갑작스럽게 닥쳐온 불행은 훈훈한 온기가 감돌던 집안의 행복을 앗아가 버리더군요. 문제의 발단은 아버지가 다리를 크게 다치며 시작되었어요. 더 이상 택배 기사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아버지께서는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셨는데요. 때마침 병문안을 온 아버지의 친구분께서 아버지의 고민을 단번에 꿰뚫어 보시며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을 추천하셨습니다. 큰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업만이 답이라면서요. 아버지의 친구분께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사업을 소개했어요. 아버지는 최단기간 고수익이라는 말에 말려볼 틈도 없이 친구를 따라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셨네요. 발품을 팔아 간신히 구했다던 아버지의 사무실은 빽빽하게 차있는 화장품 박스 사이 간신히 서 있을 정도로 비좁고 열악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는 행복한 미소를 보이셨답니다. 통장에는 택배기사로 일할 때보다 몇십 배의 돈을 벌어들였거든요. 그러나 4개월이 지나자 아버지의 수익은 곤두박질치며 끝도 없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끊임없이 화장품 사업을 접길 권유했지만 정작 아버지께서는 고집을 부리며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셨어요. 외가댁과 친가댁에 돈을 빌리면서까지요. 사업에 대한 아버지의 대쪽 같은 고집은 유일한 재산이었던 집을 처분하며 간신히 끝나게 되었죠. 그 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빚을 진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에게 이혼을 권유하셨고 부부의 인연이 끝나기 무섭게 아버지는 잠수를 타고 말았지요. 아버지가 저희 모녀에게 남긴 것은 1,000만 원이 전부였고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이 있다면 그건 저희 모녀의 사정을 딱하게 생각하신 담임 선생님께서 어머니에게 가정부 일을 부탁하시며 생활비를 챙겨주신다는 거였어요. 안정적인 생활비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담임 선생님께서는 사비를 들여 문제집이며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힘써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서울의 네노라는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전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네요. 그토록 미워하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눈을 감았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맘 같아서는 장례식조차 치러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을 챙길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은 저와 어머니밖에 없더군요.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아버지가 저희 모녀의 곁을 떠난 후부터 계속 못된 마음으로 하늘에 기도를 올렸어요. 가족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가 행복할 일은 없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막상 아버지의 초라한 마지막을 보자니 허탈함과 슬픔이 밀려왔지요. 아마 담임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제정신으로 장례식을 치를 수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는 날까지 곁을 지켜주시던 담임 선생님께서는 그 후 가족분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는데요. 참 죄송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는 그저 받기만 한 못난 제자에 불과했으니까요. 그 후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담임 선생님을 은사님으로 여기며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게 되었죠. 은사님이 미국으로 떠난 뒤 어머니께서는 부잣집 가정부 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지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약사를 희망하며 약대를 진학하게 되었죠. 6년이 지난 후에는 어엿한 약사가 되어 대학병원에 근무를 하게 되었고요. 약사가 된 후 어머니에게는 일을 쉴 것을 권유하기도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계속 가정부로 일을 하셨죠. 주변 사람들은 약사라는 직업이 노후가 보장된 안정적인 일이라고 말하곤 했지만 대학병원에서 여러 환자들을 상대하며 일을 하는 것은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약사로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감사함을 표현해 주시는 환자분들 덕분이었지요. 감사함을 표현하는 환자분들은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한 사모님은 유독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더군요. 아유, 젊은 아가씨가 어쩜 손이 이렇게 야무져. 아가씨 같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내가 손이 없겠어. 아가씨야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 영악하게 머리 굴려서 남자 발밑에 굴리려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약사님이 몰라서 그래. 나도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뒀더니 돈 버는 거 말고는 죄다 젬병이야. 그래서 말인데 아가씨만 괜찮으면 우리 아들이랑 만나보는 거 어때? 내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 아들 인물이 얼마나 훤하다고. 어디 그뿐인가? 돈은 얼마나 잘 버는데. 예쁘게 봐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제가 집안 환경이 좋지를 못해서요. 저한테 사모님 아드님은 너무 과분하죠. 요즘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디 집안 환경이 이마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에요? 우리 아들 시간 빌릴 때 한번 들릴 테니까 혹여나 딴 놈들이 들이대도 넘어가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줘요. 집안 사정을 말한다면 금방 물러나실 줄 알았지만 사모님은 오히려 어이없다는 듯이 웃어 넘기셨어요. 뭐 아무 상관도 없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렇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네요. 다른 환자분들도 오며 가며 제일 많이 하는 농담 중에 하나가 며느리감으로 삼고 싶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모님은 저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퇴원을 하신 후 자신의 아들과 함께 다시 약국을 방문하셨는걸요. 신나게 아들의 자랑을 하는 사모님을 보았을 때는 당황스러워 어떤 반응도 하지 못했지요. 예상도 못한 일을 겪으니 당연한 결과잖아요. 적극적으로 나오는 사모님이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솔직히 사모님의 아들은 참 마음에 들었어요. 한눈에 보자마자 꽂혔다고 할까요? 사모님의 아들을 다시 만나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다음날 점심시간이 되자 사모님의 아들은 바라던 대로 약국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사모님의 아들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사모님의 아들은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사업 컨설팅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틈이 날 때면 바쁜 시간을 쪼개서라도 약국을 찾아오는 사모님의 아들로 인해 저희는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10살이란 나이 차이에 지인들의 경우에는 걱정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교제를 한 1년 동안 한결같이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고 무엇보다 숨기고 싶은 가정사를 잘 이해해 주었기에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도 젊은 시절 오랜 지병을 앓은 남편을 떠나보낸 후 홀로 예비 신랑과 예비 시누이를 키우셨기에 저의 가정사를 잘 이해해 주셨어요. 더불어 인사를 드리러 시댁에 방문하려 해도 오히려 절대 오지 말라 으름장을 놓곤 하셨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을 결혼 전부터 시댁에 방문하게 할 수 없다면서요. 그런 이유로 저희는 빠르게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 어떤 때보다 기대하던 상견례 자리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동안 엄마가 일하던 부잣집은 다름 아닌 예비 시어머니의 댁이었는걸요. 그럼 오빠는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식모살이 하는 아줌마 딸이랑 손 붙잡고 식장 들어갈 준비를 했던 거야? 참나, 맨날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결혼도 안 하길래 그 고매하신 콧대에 얼마나 대단한 여자를 데려오나 했는데 고작 식모 딸? 새언니 될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제대로 사과 안 해? 아이고, 새언니는 무슨...
다른 집은 결혼도 집안이며 재산이며 봐가면서 계산적으로 척척 잘만 올린다던데. 아유, 오빠는 사업한다는 사람이 어쩜 이렇게 감정적이야? 이거야 원 집구석에 쌀벌레가 더 늘어서 콩고물을 얻어먹기는커녕 내 바지에 붙은 먼지 덩어리라도 빼앗기게 생겼잖아. 톡톡 쏘아붙이는 예비 신우의 말을 들은 순간 뒷목에 서늘한 소름이 끼쳤어요. 아무리 예비 시어머니와 남편이 가정사에 관대한다고 한들 자기 집에서 부리던 가정부의 딸을 며느리로 아내로 받아들이는 건 꽤 어려운 일이잖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며 바싹 긴장을 할 때였어요. 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바라보던 예비 시어머니는 시누이에게 호통을 치더군요. 어디 감히 새언니 될 사람한테 함부로 입을 놀리긴. 여주댁, 아니 사부인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애비 없이 큰 자식 안쓰럽다 오냐오냐 키웠더니 어른 앞에서 천지분간 못하는 말갈량이로 키웠습니다. 아유, 어제까지만 해도 집안 살림하던 가정부로 가족이랍시고 나타났는데 아가씨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어쩜 새아가가 누굴 닮아 심성이 이리 비단결 같나 했더니 이제 보니 사부인을 쏙 빼닮았네요. 저도 남편 먼저 보낸 가부 입장이다 보니 사부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남편도 없는 어려운 형편에서 따님을 이렇게 예쁘고 바르게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아유, 사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이네요. 엄마, 이제 가족되는 입장에서 사모님이라니요. 당치도 않죠. 귀하게 키운 따님 보내주시면 저희 집 며느리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시면 귀한 손님이라 여기며 한평생 아끼고 보듬겠습니다. 부족한 환경에서 키우긴 했지만 못난 애미한테 큰 티 하나 없이 예쁘고 참한 아이입니다. 사모님께서도 부디 저희 딸을 어여삐 여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아유, 이뻐하다 마다요. 요즘같이 남자 등골이나 빼먹으려는 여우가 판을 치는 마당에 따님같이 참한 아가씨를 며느리로 들일 수 있어서 영광이죠.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내 딸이다 생각하고 잘 보듬어 가족으로 받아들일 테니까 사부인께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어쩜 그동안 딸이 약사라는 말 한마디 없이 티도 안 내고 일을 하셨대? 자랑할 만도 했을 텐데 사부인 태도가 참 염렵하시네요. 아유, 과찬이십니다. 저 그럼 애들 결혼 날짜는 언제로 잡으면 될까요? 애들 마음이 이렇게 잘 맞는데 미룰 필요 있겠습니까? 결혼 준비되는 대로 시골리면 그만이죠. 세아가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몸만 와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아마. 결혼을 반대할 거라 예상했던 예비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덕분에 상견례가 끝난 뒤 저희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엄두도 못 냈던 서울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잡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혼수까지 자신의 손으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결혼 준비하는 시간은 인생에서 제일 사랑받는 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까지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리는 건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세상 일이 모두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저에게는 예비 신우가 그런 존재였네요. 먼저 다가가려 해도 언제나 입술을 실룩이며 냉담한 눈빛을 보내는걸요.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과 배려를 받았음에도 예비 신우에게 따가운 눈초리를 받을 때면 입안이 까끌거려 제대로 밥을 넘길 수가 없었어요. 예비 신랑과 예비 시모는 예비 시누이와 친해지기 위해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말을 해주었지만 그래도 이왕 가족이 되었으니 허물없는 가족이 되진 못하더라도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컸죠. 이런 마음 때문에 예비 신랑에게 먼저 예비 신우가 운영하는 메이크업 샵에 가자고 조른 거고요. 한껏 웃음을 띠고 발걸음을 옮겼지만 메이크업 샵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준비한 미소는 물론 친해지고 싶어하는 마음까지 깔끔하게 잊어버리고 말았네요. 바닥에 물걸레질을 하며 땀을 흘리는 저희 엄마의 모습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으니까요. 저를 발견한 엄마도 깜짝 놀라면서 손에 쥐고 있던 물걸레도 놓쳐버리셨지요. 엄마가 말한 좋은 일자리라는 게 아가씨네 샵에서 청소부 일 도와주는 거였어요? 아이, 사돈 처녀가 월급도 많이 주고 일도 쉽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다고 했어. 사람이 집에서 놀면 뭐하니? 게을러지기만 하지. 그래서 나온 거야. 아니, 엄마.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저번에 병원에서 한 말 잊었어? 관절에 물이 간다고 당분간만이라도 일하는 건 피하라고 했잖아. 아, 예, 그럼 어쩌니. 그 일손이 모자라서 청소할 사람이 없다는데. 원래 가족이면 이 정도 일은 돕고 사는 거지. 편하고 일급도 많이 주는 일자리를 구했다고 거짓말을 한 엄마도 속상하기도 했지만 제일 실망스러운 것은 예비 신우의 행동이었어요. 새언니, 오바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사람 무릎이 바닥 걸레질 한번 한다고 툭 하고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면 사부인 무릎은 뼈가 아니라 과자 쪼가리로 만든 줄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강요한 게 아니라 사부인이 먼저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집에서 돈이나 파먹는 쌀벌레 되기 싫다고 하셔서. 가만 보면 새언니는 자기 엄마한테 관심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하기 좋아하시는데 왜 자꾸 집에 가둬도나 몰라.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내가 지금 그런 말 할 처지야? 기가 막혀서. 갑자기 일손이 비어서 우리 집에서 일하던 식모들에다가 잠깐 쓴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식모딸이랑 결혼하면 식모는 부리지도 못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무서워서 도움이나 급할 때 사부인한테 도움이나 청할 수 있겠어? 그렇다고 내가 사부인한테 돈을 안 준 것도 아니고 진짜 기가 막혀서 정말. 예비 신우는 끝까지 자기 잘못이 없다며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더군요. 예비 신우의 태도에 화를 참던 예비 신랑은 버럭 화를 내며 삿대질까지 하더군요. 어리다고 넘어가는 것도 정도가 있지. 내가 너 따위 버릇없이 구는 꼴 보려고 비싼 돈 발라가면서 샵 차리고 사장 자리에 올려준 줄 알아? 너 내 돈으로 계속 사장 놀이하고 싶으면 당장 장모님께 정중하게 사과드려. 내가 미쳤어? 식모한테 청소하라 명령하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식모한테 고개 숙여 사과를 할 바에는 차라리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는 게 낫지. 이게 끝까지? 너 하나 때문에 몇 사람이 피해를 봐야 되는데 당장 돈줄 끊기고 싶지 않으면 빨리 사과드려. 예비 신우의 만행 이후 어머니가 걱정되었는지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직접 본가에 찾아오기까지 하며 사과를 하셨어요. 어머니에게 직접 말이에요. 어머니는 괜찮다며 넘어가려고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며 설명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뭔가요? 사업 설명서요? 네. 저희 아들이 명색에 사업 컨설팅 대표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고 만들어 놓고 사부인만 여전히 허드렛 일 하시게 내버려둔 게 영 마음에 걸려서요. 이런 말 하긴 못하지만 원래 사회적 위치라는 게 사람 이미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저희 딸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사부인께서도 나이가 있으신데 언제까지 남 밑에서 모양 빠지는 일만 하실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사업이라면 진절머리가 난 사람이에요. 성실하던 우리의 아빠가 왜 이혼까지 하면서 쓸쓸하게 있다 떠났는데요. 하루살이 팔자마냥 언제 숨 넘어갈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사람 인생사 언제 어떻게 고꾸라질지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인데 젊어서야 넘어져도 훌훌 털고 일어나면 그만이지만 이 나이 먹고 자빠지면 그건 그냥 황천길감이잖아요. 저한테 힘써주시는 사돈 마음은 분에 넘치도록 전달받았으니
앞으로 저한테 사업 이야기는 꺼내지 말아주세요. 사부인,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예전이야 짝짝이 고무신을 신고 거적대기를 걸치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딸내미는 약사에 사위는 잘 나가는 사장인데 여전히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면 애들 보기 창피하지 않겠어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나는 남의 집 살림살이 도와주고 밥 벌어먹는 게 편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고집을 부리는 엄마를 안타까워 하시면서 계속해서 사업할 것을 권하셨어요.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반찬 가게 같은 것이라도 하자면서요. 그러나 아버지의 일로 사업에 학을 뗀 어머니에게 사업의 수익률이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먹힐 리가 없었지요. 결국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고집에 백기를 흔들며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온갖 고생으로 내려앉은 어머니의 어깨를 보고 있자니 착잡함과 죄송함이 동시에 밀려오더라고요. 물론 약사라는 직업이 다른 직장인들에 비해 많은 월급을 받긴 했지만 어머니의 생계를 지속적으로 챙겨드릴 만큼 넉넉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먼 과거가 아니더라도 불과 작년보다도 부쩍 흰머리가 늘어난 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자꾸만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10년 동안 가정부 생활을 이어간다 했을 때 그때도 지금처럼 건강할 거란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어머니의 노후에 대해 근심 걱정을 하던 찰나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되었지요. 바로 미국으로 이민 갔던 은사님이셨어요. 미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밟으신 은사님께서는 대학 교수로 임용이 되시며 수십 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어요. 수십 년 만에 만난 은사님의 얼굴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안부를 묻는 다정다감한 눈빛은 예전 그대로 간직하고 계시더군요. 여전히 제자를 아껴주는 은사님 덕분에 저는 고등학생 시절로 돌아가 마음에 담아두었던 수많은 걱정과 고민거리에 대해 털어놨고요. 그러자 은사님께서는 조심스레 약국 개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권유를 해주셨어요. 마침 건물주인 친구가 약국을 개업할 약사를 찾는다면서요. 당연히 은사님의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건물의 위치는 안정적인 데다가 무엇보다 은사님이 친구분에게 부탁한 덕분에 월세가 다른 곳에 비해 절반 이상으로 저렴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은사님의 도움으로 약국 개업을 했는데 병원이 밀집한 곳이어서 그런지 참 다행스럽게도 개업을 한 첫 달부터 수익이 잘 나오더라고요. 어머니와 약국에서 함께 일하며 넉넉한 생활비를 드릴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드디어 마음의 짐을 덜어놓은 기분이었죠. 은사님이 베풀어 주신 마음은 평생을 다해도 갚을 수 없을 만큼 컸기에 금전적으로라도 보상해 드리려고도 했는데 은사님께서는 한사코 거절을 하시며 예비 신랑을 보여달라고 하시더군요. 은사님께서는 한평생을 함께할 남자를 고를 때에는 깐깐해야 한다며 잔소리를 하셨지만 예비 신랑이라면 꼭 마음에 드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불우한 가정사를 감싸 안으며 불장난 같은 만남이 아닌 평생을 함께할 인연으로 보듬어 준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런 예상과는 다르게 은사님께서는 남편을 보자마자 한없이 파랗게 질린 안색으로 식탁에 올려놓은 손을 벌벌 떨기까지 하셨어요. 의아할 수밖에 없었죠. 은사님과 예비 신랑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는걸요. 자리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예비 신랑이 업무 전화로 인해 자리를 비우게 되었는데 은사님께서는 식은땀이 배어난 손바닥으로 제 어깨를 잡으며 믿지 못할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은지야, 너 저 사람이랑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어쩌다 저런 인간 말종보다도 못한 놈이랑 엮어서는. 은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인간 말종보다 못한 놈이라니요. 혹시 서진 씨랑 아는 사이세요? 알다마다 저놈이 네 아빠 이혼하게 만든 장본인인데 어디 그뿐인 줄 아니?
빚더미에 앉게 한 것도 모자라 네 아빠를 종 부려먹듯 부려먹은 사람이야. 예? 서준 씨가 그럴 리가 없는데 애초에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은 화장품이었잖아요. 서준 씨가 화장품 회사를 운영한 것도 아니고 평생을 같이 하고 싶을 만큼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가족의 행복을 앗아간 장본인이라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믿기지 않았는걸요. 은사님의 말씀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믿겠지만 이번만큼은 거짓말이길 빌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전 진실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상처를 만들었고 아릿한 통증은 전신으로 퍼져나갔지요. 은지야, 지금부터 잘 들어라. 현재야, 사람 좋은 척 번지르르하게 넘어갈지 몰라도 절대 속으면 안 돼. 네 아빠가 저 인간한테 어떤 짓을 당했는데. 지금이야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지만 네 아빠 살아있을 때만 해도 화장품 다단계 사업하며 아주 온 동네를 들쑤셔놨다. 겉으로야 값싼 수수료로 화장품이며 각종 물품 제공한다고 써붙여 놓긴 했지만 실상은 얼마나 끔찍했는데 그 수수료가 고리대금보다 더한 이자로 사람들 등골까지 다 빼먹었단 거 아니니? 그럼 그 희생자 중에 저희 아버지도 있단 말씀이시네요? 네 아빠 괴롭힌 게 어디 수수료뿐이겠니? 사업을 접고 싶어도 깡패들이랑 손잡고 활개를 치는 동에 사업을 마음대로 정리할 수도 없었어. 제멋대로 적어놓은 계약서는 또 어떻고 쥐구멍에 머리라도 들이밀라 치면 말도 안 되는 계약서 들이밀며 사람을 얼마나 피말렸는데. 그럼 아버지가 이혼을 한 것도 엄마랑 저를 두고 잠수를 탄 것도 다 말도 안 되는 계약서 때문이란 거네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혼도 계속 불어나는 수수료랑 빚더미 때문에 혹여라도 너랑 어머니한테 피해갈까 일부러 한 거야. 눈가를 가득 채우던 눈물은 어느새 눈 밑에 매달려 있었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되니 지금까지 아버지를 미워하며 하늘에 말도 안 되는 소원을 빌었던 과거의 제가 너무 밉고 한심했고요. 제가 보이지 않은 곳에서 원망을 쏟아부을 동안 아버지께서는 혼자 끝나지 않은 두려움과 막막함에 짓눌려 힘들어 하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숨겨진 이야기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랑 이혼하고 나서 네 아버지는 큰놈 밑에 들어가서 밭 가는 소보다도 더하게 일하면서 살았다. 제대로 된 돈 한 푼 못 받고 네 아버지는 그 독하고 못된 놈 밑에서 눈 감는 순간까지 일했어. 정말 너무하세요. 아버지가 그런 상태였다면 진작 엄마랑 저한테 알려주셨어야죠. 저는요, 이날 이때까지 아버지 원망만 하면서 살았어요. 오르지도 못할 나무에 계속 매달려만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면서요. 그런데 선생님은 저희 아버지 상황을 어떻게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네 아버지 뜻이라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우연히 지방 출장을 간 날 그놈한테 협박당하고 있는 네 아버지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려고 노력했는데 다 말라가는 모습을 하고도 거부하더구나. 아버지께서는 생활비도 간신히 버는 저희 모녀의 형편에서 절대로 변호사 비용과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을 견딜 수 없다 판단한 것이었어요. 게다가 예비 신랑은 넘치는 경제력과 인맥을 가지고 있었기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리도 만무했고요. 네 아버지 살아생전 마지막 부탁이라 한평생 비밀로 하려 했지만 네 남편 될 사람이라고 저렇게 실실 사람 좋은 척하는 그놈 얼굴을 보고 나니 내가 네 아버지랑 약속을 어겨서라도 결혼만큼은 막아야 된다 생각했어. 네가 그놈이랑 결혼하면 하늘에 있는 네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니. 볼가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툭툭 떨어졌고 속은 날 것을 그대로 삼킨 것처럼 쓰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린 장본인과 결혼을 생각한 것이 참을 수 없을 만큼 후회스럽고 수치스러웠거든요. 전화를 마친 예비신랑은 식당으로 돌아왔지만 밥을 먹기는커녕 얼굴을 마주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며 집으로 돌아온 것이고요. 어머니에게는 은사님에게 들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 역시 크게 분노하며 답답한 듯 가슴을 두드리셨어요. 아버지를 떠올리며 오열을 하던 저희 모녀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어머니에게서 남편을 빼앗아가고 저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아간 예비 신랑에게 기필코 복수를 하겠다고요. 그 후 어머니는 의도적으로 예비 시어머니에게 사업 이야기를 흘리며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것을 부탁했어요. 어머니가 사업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모든 일이 술술 풀려나갔지요. 예비 신랑이 어머니에게 사업자 교육을 진행할 동안 저는 어머니가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겠다는 핑계로 사무실을 오가며 허점이 될 계약서와 문서를 찾았거든요. 예비 신랑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안쪽에 있는 서랍을 열어보았는데 그 속에는 사업자 관리 명단과 수많은 계약서들이 보관돼 있더군요. 저는 그 뒤로 사업자 관리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피해자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예비 신랑의 추악한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죠. 은사님의 말씀처럼 화장품으로 다단계 사업으로 규모를 확장해 나가던 예비 신랑은 피해자가 늘어남에 따라 고소가 빗발치자 화장품 사업을 접고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컨설팅 회사로 업종을 변경한 것이었어요. 업종은 변경되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예비 신랑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돈을 긁어 모았다는 것이었어요. 예비 신랑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본 사람들을 모으며 끔찍하던 2개월이 흐르고 사업자와 투자자가 모두 모인 자리가 마련되었지요. 예비 신랑은 사람들에게 결혼 발표를 함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았는데 저는 그 틈을 타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게 되었네요. 그리고 예비 신랑의 추악한 실체에 대해 세세히 폭로를 했죠. 그와 동시에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예비 신랑의 사기 행각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를 나눠주셨고요. 단상 아래 있던 예비 신랑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이크를 빼앗으며 고함을 내질렀어요. 당신 갑자기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짓이야. 미치려면 혼자 곱게 미쳐. 어?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끼워 맞추면서 사람들 선동하지 말고. 월급도 없이 수수료 앞세워 마음 가는 대로 사람 부려먹을 때는 온갖 진상짓은 다 해놓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마?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지. 왜 우리 돌아가신 아빠가 못돼 처먹은 당신 때문에 고생을 해야 됐는데. 갑자기 왜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나 했더니 당신이 그 아저씨 딸이었어? 빗줄은 떨어져 있어도 닮는다더니 기가 막혀서. 내가 톡톡하게 말해주는데 내가 사기친 게 아니라 당신 아버지가 사업수단도 없어서 멍청하게 굴다가 돈을 날린 것뿐이야. 엄밀히 말하면 나도 피해자라고. 당신 아버지 때문에 빵꾸난 수익이 그때 얼만 줄이나 알아? 빚도 안 갚고 몸으로 떼을 수 있게 도와준 걸 고맙게 생각하진 못할 망정 어디서 잉패야? 그때 내가 안 봐줬으면 당신은 약사는커녕 당신 아버지가 난리친 빚더미에 허우적거리며 살았을 거라고 알아? 치팔자 지가 꼰 것도 모르고 어디서 창피한 것도 모르고 어디서 주둥이질을 해. 있는 집 딸들은 하도 콧대 높게 굴길래 평생 우리 아들 몸종이 나라고 결혼까지 허락해줬는데 은혜를 이따위로 갚아? 잘 살고 있는 가족 파탄내고 뿔뿔이 흩어지게 한 게 어머니가 말한 은혜예요? 당신 아들만 아니었으면 저희 가족은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았을 거라고요. 내 주머니에서 나온 돈 아니었으면 네가 어디 약사나 될 수 있었을 것 같아. 평생 남 뒤치다꺼리한 인생이 불쌍해서 좀 도움이나 줄까 했더니만
이래서 못 살고 빌빌거리는 것들은 틈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야. 조금만 빈틈이 보이면 잘해주던 건 다 까먹고 어떻게든 뜯어먹으려고 안달이 나니. 예비 신랑과 합세한 예비 시어머니는 오히려 죗값을 받을 사람은 저희들이라며 뻔뻔하게 협박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며 뻔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우리가 왜 당신 같은 사기꾼 집안에 배상을 합니까? 배상은 가족 잃고 돈도 잃은 우리들이 당신네들한테 받아내는 게 정상이지. 어디 법대로 따져보자고요. 집에서 반만한 당신은 모르시나 본데 대한민국 법 좋아요. 기껏해야 벌금만 내면 사기죄? 어디 고소하려면 해봐요. 나도 만만찮게 준비해 줄 테니까. 뭘 믿고 설치는 거야.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잔머리 굴려서 사람들 등골이나 빼먹은 사람이 그건 왜 모르나 몰라. 눈앞에서 큰 소리를 쳤지만 재판에서 불리하게 적용될까 불안한 모양이었어요. 예비 시댁 식구들은 집이며 약국까지 찾아와 고소를 중지하라는 협박하는 걸 서슴지 않았거든요. 예비 시댁 식구들이 찾아올 때마다 경찰을 부르기는 했지만 그건 임시 방편에 불과했어요. 경찰이 24시간 지켜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런저런 사정을 털어놓자 은사님께서는 직접 나서서 증인들을 모아주겠다며 용기를 주셨고 저는 이를 계기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예비 신랑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었지요. 예비 신랑은 내놓으라 하는 변호사단을 꾸려와 형량을 벌금형으로 낮추려 했지만 사기의 규모와 피해가 크다 보니 징역형을 피할 수 없더군요. 은사님께서 피해자들을 모아 증인으로 세워준 덕분이었죠. 결과적으로 예비신랑은 징역 3년형 부여받았어요. 예비신랑의 징역형이 결정된 후 사업은 손쓸 필요도 없이 무너져 내렸고요. 투자자들이 자금 회수를 함과 동시에 강의를 구매했던 사람들은 대거 몰려와 환불을 요청하며 다 빠져나갔거든요. 비록 아버지의 원한을 풀 정도로 높은 형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만족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아버지의 복수를 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농간을 해서 돈을 벌었던 예비 신랑이 죗값을 치를 수 있었잖아요. 재판이 종료된 후 드디어 평온한 나날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믿기지 않게도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우였던 두 여자가 제가 운영 중인 약국을 찾아오더라고요. 한 달 사이 많은 일이 있었는지 두 사람은 얼굴살이 쭉 빠졌을 뿐 아니라 행색에서도 고생한 티가 여기저기 묻어 있었어요. 아가, 저 예정을 생각해서 우리한테 3천만 원만 빌려다오. 누가 당신 아가야? 그리고 집안 풍비박산 낸 죗값 받아낸다며 큰소리 떵떵 치시던 분은 어디 가셨는데요? 인맥이며 돈줄이며 빵빵하다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구질구질하게 월세 내며 약국 운영하는 약사한테 이러지 마시고 잘난 그 돈줄 찾아가 보세요. 아이고, 네가 돈 안 빌려주면 우리 진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남아있던 현금도 모텔 방 잡는데 다 써버리고 정말 거지랑 다를 게 없어. 빚쟁이들은 또 얼마나 따라붙는데 이대로 가다간 숨이 먼저 끊기게 생겼다. 현금 없고 숙박업소에서 자면 다 불쌍한 사람이게요? 그쪽 아들한테 피해 입은 사람들은 그보다 더 심한 생활고 겪은 사람도 수두룩했어요. 원래 자식죄는 부모가 책임지는 거라잖아요. 아들이 지은 죄, 애미 된 죄로 다 뒤집어 쓴다 생각하시고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세요. 아들이라면 곧 죽어도 아끼시던 분이 이 정도 가난도 못 견뎌서야 어디 태산처럼 쌓인 아들 죗값이 사라지겠어요? 새언니가 꿇으라면 꿇고 빌라면 손금이 없어질 때까지 빌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좀 살려줘요. 죗값을 치른다 해도 최소한 의식주는 해결돼야 가능한 거죠. 딸, 저 인간 말종들 때문에 큰 소리 쳐서 혈압 올리지 마.
아유, 오죽 급하면 큰 소리 빵빵 치며 막대했던 우리한테까지 왔겠니? 돈은 못 빌려줘도 일자리는 소개해 줄 수 있지. 대신 일이 좀 힘든데 괜찮겠어요? 아이, 다 굶어 죽게 생긴 와중에 이것저것 따져봐야 뭐 하겠어요. 사부인, 제발 굶지만 않게 해주세요. 그럼 남 밑에서는 죽어도 일 못한다 말씀하시던 사모님이었던 그쪽은 요양원 빨래터에 가서 일하시고, 속이 숯검댕이보다 더 시커먼 사돈 처녀였던 너는 숯불 고깃집 가서 철판 닦는 일 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괜찮죠? 얼굴 팔려서 빚쟁이들한테 쫓길 일도 없고 이만한 직장 구하기 힘들어요. 두 여자는 할 말이 많아 보였지만 땡전 한 푼 없이 도망다니는 입장에서 거부할 기회조차 없었기에 두 사람은 어머니가 구해준 일자리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일을 시작한 지 석 달도 안 돼 동네를 뒤흔들 만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평소처럼 어머니와 함께 약국을 열 준비를 할 때였는데 블라인드 커튼을 걷자마자 그 두 여자가 허겁지겁 약국으로 뛰어와 문을 두드리더군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말이에요.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한 예비 시모였던 그 사람은 황급히 약국으로 들어와 딸과 함께 카운터 밑으로 기어 들어갔지요.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두 사람을 보며 인상을 찡그릴 때였어요. 약국 문이 거칠게 열리며 열댓 명의 사람들이 우수수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하나같이 성이 나 있는 사람들은 두리번거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무슨 연유인지 물어보기도 전 가장 앞에 있던 사람은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어깨를 밀쳤어요. 너도 그년들이랑 한패야? 어디다 숨겼어? 너도 사기죄로 이 새고랑 차기 싫으면 순순히 부는 게 좋을 거야. 새고랑이라니요. 아침부터 영업 준비 중인 약국에 들어와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시치미를 뚝 떼고 물어보자 여자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얼굴을 거칠게 문질렀습니다. 그러더니 건너편 화장품 가게를 가리켰지요. 여자의 손이 가리킨 방향을 따라가니 손끝은 잘게 떨리는 상태였어요. 아니, 딸년이 강남에서 잘 나가는 메이크업 강사라는 말만 철석같이 믿고 내가 저 가게에만 무려 1억을 투자했어. 10년 동안 모은 돈을 고스란히 다 투자했는데 이제 와서 그게 사기라네. 기가 막혀 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칸막이가 쳐져 있는 카운터 밑으로 향했습니다. 한 곳에 모여있는 여자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 난리를 당하고도 두 모녀는 또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다닌 거였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샵을 차린 경력까지 있는 점을 활용하여 그 두 인간은 합심을 하여 사람들에게 화장품 사업을 한다 소문을 낸 후 어느 정도 돈이 모이자 그대로 잠적을 한 것이었지요. 절대로 망할 리가 없다길래 우리 아기 아빠 몰래 들어놓은 개 모임 통장까지 떨어서 투자를 했는데 돈만 들고 홀랑 튀었지 뭐야. 영업하는 날이 다가오는데도 코빼기도 안 비치길래 설마 부동산에 전화했더니 이사달이 난 거 아니야. 투자한 돈이 억울해서라도 그냥은 못 가지. 우리가 지금 한가롭게 수다 떨 상황이 안 되니까 이 약사님은 한 가지만 확실하게 말해주면 돼요. 여기를 도망친 젊은 여자랑 늙은 여자 있어요, 없어요? 글쎄요. 돈 떼먹고 나른 여자들이 있는 줄은 잘 모르겠지만 집안 대대로 남의 돈으로 돈 노름하면서 사기치기 좋아하는 너구리들은 있어서요. 여기 카운터 밑에요. 카운터를 가리키자 바로 앞에 있던 여자는 칸막이를 박차고 들어가 거친 손길로 두 인간들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들오들 떨고 있던 두 사람은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자 기겁을 하며 두 팔로 얼굴을 가렸고요.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자 무리지어 있던 중년 여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두 인간들에게 달려와 온갖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멱살을 부여잡았어요. 야가 제발 도와다오. 어서 경찰에 신고해. 사람들 싸움이야 그렇지만 사기치기 좋아하는 너구리들이라면 얘기가 다르죠.
자기들이 잘못해놓고는 왜 수습은 엄한 사람한테 바라세요? 이러다 우리 크게 다치면 너도 2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평생 후회할 짓 하지 말고 빨리 이것 좀 말려봐. 말리긴 뭘 말려? 다 필요 없고 빨리 내 돈 내놔. 어디다 숨겼는지 말하라고. 아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미쳤지. 이런 사기꾼들한테 전 재산을 홀라당 갖다 바친 내가 미친 거야. 뒤인간 멱살을 움켜잡던 여자들은 이미 자신들의 돈이 다른 빚쟁이들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그대로 주저앉으며 오열을 하기도 하고 더 높이 멱살을 들어올리기도 했죠. 에휴, 똥기저귀 좀 빨고 숯 좀 씻으면 새 사람이 될까 싶어 소개해줬더니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어찌 저리 어리석을꼬. 에휴. 여자들에게 끌려나가는 두 인간을 보며 어머니는 혀를 찼어요. 이후 무리에 있던 여자 중 한 명에게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그 후 두 인간은 나란히 죄를 받아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했던 모든 돈이 아무 죄 없는 선량한 사람들에게 사기쳐서 얻은 돈이라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기도 하더군요. 저희 가정을 풍비박산 냈던 예비 시댁들을 보고 느낀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아무리 현재에 잘 산다고 해도 남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한 후 빼앗아 쌓은 부라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 벌써 1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이전 예비 남편에게는 가끔씩 편지가 오곤 하네요. 처음에는 징역살이가 끝나면 복수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내용은 재결합을 하자는 내용을 보내오곤 하네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으니 받아달라면서요. 물론 약국의 위치도 좋고 수익도 잘 나오긴 하지만 이전 예비시댁으로 인해 이런저런 일을 겪고 나니 시끌벅적한 도시에서 살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건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약국의 계약이 끝나는 대로 아버지의 고향으로 내려가 작게 약국을 차릴까 합니다. 아버지의 고향으로 내려가기 전에는 은사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요. 물질적인 보상은 늘 거부하시는 은사님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정성 어린 식사를 대접하는 것뿐이니까요. 처음 아버지의 일을 겪었을 때만 해도 왜 삶을 이어가야 하나라는 고민을 할 정도로 우울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희 모녀를 위해 한평생 힘써주신 은사님의 은혜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내 삶을 소중히 아끼며 어머니와 함께 잘 살아보려고 해요. 최고의 복수란 티끌 없이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니까요. 그럼 길었던 저의 사연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